한국은 그냥 도망자일 뿐이요. 내가 보여드리리다. 몇 년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덫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었고 그 덫이 너무나 달콤해서 모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거죠. 독일은 기술을 들고 들어갔고 일본은 공장을 늘렸으며 미국은 수천조의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해도 그 선택은 정답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덫은 슬슬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기술은 온데간데 없고 규칙 또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큰 대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덫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단 한 나라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을 떠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을 선택한 한국. 당시 세계는 말했습니다. 도망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덫 안에서 흔들리는 쪽과 덫 밖에서 버티는 쪽이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한국이 감내해야 할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넨 본사 회의실, 임원 20명이 모였습니다. 5분째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화면에는 붉은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일본 토요타, 미국 GM,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던 세 거인의 수익률이 동시에 꺾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임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100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한꺼번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재무 담당 임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칼을.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일시적이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습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GM. 전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카를 폰 슈타인입니다. 30년간 유럽 자동차 산업의 리스크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숫자만 믿었습니다. 감정 따위에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세 나라 전부 같은 곳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이 물었죠.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를, 중국은 우리 매출의 40%입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할 주제 아닙니까? 조심해서 말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는 건 쉬웠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문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기술, 일본의 품질, 미국의 자본, 이 셋이면 영원하다고요. 중국은 그저 돈 버는 시장일 뿐이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덫이었죠.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오는 문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시장을 분석했을 때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기회의 땅, 14억 인구, 폭발하는 중산층, 자동차 수요의 블랙홀, 들어가지 않으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죠. 그때 본사 전략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은 간단했죠. 죽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들어갑니다. 토요타도, GM도 우리만 안 들어가면 시장을 통째로 뺏깁니다. 리스크는요? 리스크보다 기회가 큽니다. 14억 인구입니다. 이런 시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 공장을 세웠죠.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일본도 따라갔죠. 토요타, 혼다, 닛산 전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M은 중국을 제2의 본토라고 불렀죠. 저도 보고서를 썼습니다. 중국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리스크보다 기회가 크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이 우리를 삼키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죠. 중국 현지 브랜드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벌써 15%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쳤죠. 15%요? 우리가 45%인데요.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독일 엔진, 일본 변속기, 미국 디자인,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할 것 없습니다. 중국 차가 독일 차를 이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착각이었죠. 중국은 따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정책이었죠. 저는 세부 조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이거 보셨습니까? 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조금은 중국 배터리를 쓴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게 가능합니까?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중국이니까요? 항의해야죠. 누구한테요? 중국 정부한테요? 국제기구에라도 소용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중국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리스크 등급을 한 단계 올렸죠. 하지만 경영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 매출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미래의 위험을 걱정합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동차 기업에 기술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기술을 넘기라고요?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기술을요? 안 넘기면 사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서는 됩니다. 그럼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죠. 재무 담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공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면 얼마입니까? 재무 담당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빠져나오는 비용이 들어간 비용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덫이 완성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탈출 불가능.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죠.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본 쪽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요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죠.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전환이 늦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착했죠. 빠져나올 계획은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일본식 신중함이라고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일본이 무섭다고요? 도요타가요? 칼을 중국 없이 버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도, 미국도. 미국도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죠. GM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없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미국 본토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팔아요.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습니까? 무역 갈등이 심한데요. 정치랑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정부가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있으면 벌써 나갔죠. 우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포드도, 크라이슬러도 전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세 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전부 같은 패턴이었죠. 중국 매출 비중 30% 이상, 생산시설 중국 집중, 핵심 부품 공급망 중국 의존, 탈출 비용 감당 불가. 세 강대국이 동시에 같은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발견한 거죠.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묶여 있는데 유독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분석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4번째 확인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다시 작업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 비중이 줄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늘어나는데 이 나라만 역행하고 있었죠. 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빼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포기한다고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죠. 미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칼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 나라는 원래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감정적이라고요? 비즈니스를 정치랑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업계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도망이다. 패배 선언이다. 중국을 포기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었죠? 감정적 결정, 전략적 실패, 분석가치 낮음.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의 자동차 기업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매출은 급감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봤습니까? 분석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아니,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에서 손해를 봤는데 전체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5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전략을 분석했죠. 중국을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투자를 늘렸습니다. 배터리 기술에 집중했죠. 북미와 유럽 생산 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계산에 포함시킨 거였죠. 저는 임원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 같습니다. 뭐가요? 중국에 남아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칼을?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매출이 40%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40%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가자는 겁니까? 적어도 검토는 해봐야 검토할 게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아까 비용 계산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나라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예외입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하다고요? 같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칼을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전부 중국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죠. 아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덫에 걸렸으니까요.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비아디, 니오, 샤오펑. 이름도 낯선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브랜드들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보다요? 우리는 10위권 밖입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기술이 더 좋은데요?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보조금, 인증 절차, 유통 구조, 전부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배제였죠. 독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실적이 곤두박질 쳤죠.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소식 들었습니까? 무슨 소식요? 공장 2개 문 닫습니다. 뭐라고요? 100년 역사입니다. 그 공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중국입니다. 전부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도요타의 중국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GM이 중국에서 고전하기 시작했죠. 새 강대국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일찍 빠져나온 그 나라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죠. 제가 분석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라 최근 데이터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죠.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번째 확인입니까? 7번째입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배터리 기술력, 글로벌 판매량, 전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이 추락하는 동안 이 나라만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죠. 우리가 틀렸고 그들은 맞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본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손이 저절로 한국 자동차 산업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었죠. 그래프를 보고 또 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독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있었고 미국이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업이고 같은 시장이며 같은 위기인데 왜 결과만 다른 겁니까? 분석팀장이 사무실 문을 노크하며 물었습니다. 카를 오늘도 퇴근 안 하시는 겁니까? 벌써 밤 10시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죠.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결과만 완전히 다릅니다. 분석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카를, 그냥 예외입니다. 한국은 원래 특이한 나라지 않습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졌죠.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 두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진출부터 철수까지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임원회의에 예고 없이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죠. 카를, 오늘 안건에 없는 발표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모두가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체 뭔데 그렇습니까?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또 한국입니까? 어제도 한국, 오늘도 한국. 카를,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걱정할 때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저는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폭스바겐, 토요타, GM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현대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저들은 스스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철수와 강제적인 퇴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무 담당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밀려나는 것과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중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각 회사의 중국 외 시장 실적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손해를 보면서 다른 시장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력이 중국에 묶여 있고 투자금도 중국에 묶여 있으며 경영진의 모든 관심이 중국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북미와 유럽을 키웠고 전기차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재무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다른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은 중국 매출 비중이 원래 낮았습니다. 우리가 40%에 달할 때 한국은 15%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와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낮았습니까? 중국 시장이 그렇게 거대한데 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몇 년 전에 정치적 충돌이 있었죠.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했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 판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그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버틸 것인가? 아니면 깔끔하게 나갈 것인가? 한국은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공장을 정리했고 인력을 빼냈으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철수를 단행했죠.
마케팅 담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다니요? 당시에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보고서에도 정확히 그렇게 썼죠. 감정적 결정, 전략적 실패, 분석 가치 낮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대규모 구조 조정 중이고 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중국 판매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GM은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글로벌 판매 1위권이고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실적도 안정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손해를 먼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너무 커서 중국에서 빠지는 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그동안의 투자가 전부 실패로 기록되니까요. 그래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오히려 더 투자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손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 손해를 미래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빠지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냉정하게 비교한 겁니다.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분석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명확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웃고 조롱했던 한국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손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미 투자한 돈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손해를 인정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도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는 거죠. 저는 일본 쪽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상황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했죠. 물론이죠. 요즘 업계 전체가 그 이야기로 난리입니다. 어딜 가도 한국 이야기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다고요? 도요타가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거든요. 도요타가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진이 즉시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미국 쪽 관계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GM은 왜 같은 결정을 못했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국은 상황이 달랐죠. 어차피 중국에서 쫓겨나는 분위기였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철수한 정확한 시점, 그 전후의 투자 흐름과 전략 변화를 꼼꼼히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간 거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이 시작됐을 때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독일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냉정하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앞으로 얼마나 손해인가? 지금 당장 나가면 얼마나 손해인가? 그리고 나가면서 확보되는 자원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버텼고 일본도 버텼으며 미국도 버텼습니다. 한국만 나갔습니다. 손해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선택한 거죠. 저는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버티는 경우와 나가는 경우. 각각 5년 후, 10년 후 결과를 전부 숫자로 계산했죠. 버티면 손해가 계속 누적됐고, 나가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결정한 겁니다. 물론 내부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끝이라는 목소리도 컸죠. 하지만 결국 데이터가 승리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계속 미뤘고, 미루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좁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었죠. 출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공장도, 연구소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요.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반드시 보고하세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오십시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0년간 자동차 산업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설레는 출장은 처음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친 것은 무엇일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이미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죠. 거리에는 전기차가 넘쳐났고 충전소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논쟁 중인 것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죠. 이곳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고층 빌딩 사이로 달리는 차들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리에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보기 드문 광경인데 이곳에서는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었죠. 아직 논쟁 중인 것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전략기획실의 박성호 상무였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하면서 물었습니다. 카를 씨,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스크 분석가시라고요. 무엇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래프도 분석했고 보고서도 수십 개를 읽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박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재미있군요. 저희는 오히려 모든 것을 숫자로 결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시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요. 박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카를 씨, 우선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철수한 거 아닙니까? 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와 철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포기는 감정적인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냥 그만두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저희의 철수는 전략적 재배치였습니다. 중국에서 빠지면서 그 자원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입한 겁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방향을 튼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데이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전기차 투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반대는 없었습니까? 박 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대요? 엄청났죠. 처음에 중국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을 때 회의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냐는 소리가 바로 나왔죠. 중국 시장 담당 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사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영업 쪽에서는 회사가 망한다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국 철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요. 숫자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소리를 지르지만 숫자는 조용히 진실을 보여주죠. 저희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버티는 경우와 지금 당장 빠지는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예상 결과를 전부 계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버티는 시나리오는 암담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이 풀릴 가능성은 낮았고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반면 지금 빠지는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자원을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하면 5년 후부터 수익이 역전되는 것으로 나왔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 후에 역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요? 그걸 믿을 수 있었습니까?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였죠. 저희 전략팀이 수백 가지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어떤 변수를 조정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빠지는 게 낫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버티는 것보다 빠지는 것이 나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경영진이 그 계산을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가 엄청났죠. 하지만 저희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자. 숫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폭스바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동의, 노조 협의, 정치권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방향을 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독일에서는 그런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와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저희는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구조가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남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저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수를 결정한 후에 내부 반발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중국 시장 담당 임원이 사표를 던지겠다고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명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중국 사업에 자신의 커리어를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력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습니다. 중국 시장을 담당하던 인력 중 상당수가 전기차 사업부로 옮겼고 그분들의 경험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들이니까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인력 재배치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당연하죠. 철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 빠지면서 동시에 전기차 로드맵을 수립했고 배터리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으며 북미와 유럽 생산 라인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됐죠. 그냥 빠지기만 했으면 정말로 망했을 겁니다. 빠지면서 동시에 다음 단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가능했던 겁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박상무는 저를 연구개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모든 연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중국 철수를 결정한 직후부터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연구개발센터가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죠. 철수 결정 이후 투자를 3배로 늘렸고 전 세계에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요? 폭스바겐이나 BMW 출신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기회를 찾아 이직한 분들이죠.
저희는 능력 있는 인재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독일과의 차이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고 위계 질서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문화가 느껴졌죠. 독일 연구소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연구소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독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박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전에는 경험 많은 시니어 엔지니어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기존 문화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그 규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에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인 김태현 전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를 씨, 멀리서 오셨군요. 뭘 보고 싶으십니까? 전기차 생산 라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내연기관 라인과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도요.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김 전무는 저를 공장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생산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었죠. 두 라인이 나란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전환하면 혼란이 생기니까요. 점진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차가 30%였는데 올해는 45%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죠. 노동자들은 어떻게 적응합니까? 전기차 생산은 기존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라인에서 일하던 분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재배치하기 전에 최소 6개월간 교육을 받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숙련된 인력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공정도 많았죠. 자동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용접이나 도장 같은 공정은 90% 이상 자동화되어 있지만 최종 조립이나 품질 검사는 아직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완전 자동화가 항상 답은 아니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김 전무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환에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모두가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김 전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건 알았죠. 중국에서 버티면서 서서히 죽느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자는 거였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뭐였습니까? 김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보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십만 명이에요. 경영진의 결정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 책임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게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다만 한국은 그 무게를 지면서도 결정을 내렸고 독일은 그 무게 때문에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독일은 왜 같은 결정을 못했을까요? 카를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워지죠. 독일 자동차 산업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목을 잡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한국은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역사도 짧고 중국 시장 비중도 낮았죠. 그래서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한국은 위기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전쟁도 겪었고 경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위기에 익숙하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 어쩌면 그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은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 건지도 모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 빠른 결단,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였죠. 독일이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을까요? 100년 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임원들이 들을까? 아니, 듣는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대로 가면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변화가요. 비행기 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30년간 자동차 산업을 분석해왔지만 이번 출장만큼 많은 것을 배운 적은 없었죠.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독일에 전해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지라도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보였고 박상무의 말이 귀에 맴돌았죠. 감정은 소리를 지르지만 숫자는 조용히 진실을 보여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한국의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차량이 내연기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불과 며칠 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광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임원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장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카를 씨 출장 보고서는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긴급 회의입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죠. 칼을 한국 출장은 어땠습니까? 유익한 것을 배워왔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저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재무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5년이요?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우리 기술력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요? 기술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 속도, 조직 문화, 위기 대응 능력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마케팅 담당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습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울산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차 비중이 이미 45%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 목표는 60%고요. 우리는 아직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군요. 하지만 칼을,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에 집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다르죠.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으니까요. 사장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장점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매출이 40%인데 그게 약점이라고요? 네,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죠. 한국은 이미 밖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재무 담당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칼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중국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아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중국 내 점유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계속 악화되고 있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3년 후, 5년 후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토요타, GM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중국 현지 브랜드 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비아디, 니오,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칼을, 그래서 당신의 제안은 뭡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철수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명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우리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 비중이 너무 높고 철수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처럼 빠른 결정을 내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죠.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적어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고요. 지금처럼 중국에 매달리면서 전기차 전환도 늦추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재무 담당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칼을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회의에서 당신이 한 말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중국 사업이 약점이라니요. 내가 10년 넘게 중국 사업을 키워왔는데 그걸 약점이라고 하면 제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10년 전에는 중국 진출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옳은 결정이 지금도 옳은 건 아니에요. 재무 담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나도 숫자를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죠. 하지만 지금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칼을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 생각에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은 오너 체제라서 빠른 결정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사회, 주주, 노조, 정치권까지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 주에 저는 도쿄와 디트로이트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죠. 먼저 토요타 쪽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나카 씨,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칼을 솔직히 말할게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중국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본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버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죠. 왜 결정을 못 내립니까? 무섭기 때문이죠. 철수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솔직히요? 아니요.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고 현지 브랜드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빠져나올 용기도 없죠. 저는 미국 쪽 관계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GM의 상황이 궁금했죠. 마이클, GM 상황은 어떻습니까? 칼을 여기도 비슷해요. 중국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골칫거리가 됐죠. 철수 논의는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문제입니다. 중국 철수를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투자자들은 단기 실적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도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면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버티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세 나라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에, 책임 때문에,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반면 한국은 이미 밖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 철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 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폐쇄 비용, 인력 정리 비용, 합작회사 계약 위약금, 기술 공유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모든 것을 합치면 회사 연간 매출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비중이 15%도 안 됐기 때문에 철수가 가능했지만 우리는 40%입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죠? 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숫자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칼을, 이게 현실입니까? 네, 현실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완전한 철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5년,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죠. 그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을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 생각에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장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아마 긍정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속도로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5년 앞서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조직 구조상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회의만 하고 결정을 미루면 불가능해질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은 결정을 빨리 내린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오래 회의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 회사에는 10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수십만 명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아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정의 무게는 정말 무거웠죠.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수십만 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무게를 지면서도요, 사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칼을. 한국은 오너가 결정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것들, 독일의 현실, 일본과 미국의 상황,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것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옳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나오지 못한 것, 그게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한국은 나왔고 우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 완전한 철수는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전기차 투자를 늘리고 유럽과 북미 시장을 강화하는 거죠. 한국처럼 빠르게는 못하더라도 방향만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임원들이 동의할까? 아마 반대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뮌헨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공장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겠죠. 그들이 앞서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100년 역사를 가진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따라잡을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사장실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임원회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죠. 마치 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분석팀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카를, 보고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윗선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은 척하는 게 이 조직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중국 비중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 사업 담당 임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밥그릇 자체가 사라질 텐데 그건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그때 제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저는 화면을 보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분석팀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졌죠.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 3위 달성. 폭스바겐, 도요타 제치고 급부상.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 비아디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회사가 이제 세계 3위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5위로 밀려났고 도요타는 7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석팀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뉴스 때문이었죠.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뉴스 봤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판매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5위로 밀려났고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마케팅 담당이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격적으로 할인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정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시 앞설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지 분석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매년 30% 이상입니다. 우리는 10%도 안 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재무 담당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칼을 또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거 이제 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이미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차 투자를 늘리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이 저절로 나아집니까? 사장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카를, 당신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까? 직접 가서 봤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췄습니다. 덕분에 중국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죠. 둘째,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이 빨랐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저들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의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15% 정도였는데 지금은 5%도 안 됩니다. 대신 북미가 35%, 유럽이 25%로 늘어났죠. 중국에서 빠진 만큼 다른 데서 채웠다는 겁니까? 단순히 채운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한 구조로 바꾼 겁니다. 중국 시장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도 치열하죠. 반면 북미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은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겁니다. 기술 담당이 물었습니다. 전기차 기술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처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 자체는 비슷합니다. 우리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양산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다가 시장 타이밍을 놓치죠.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 늦게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를, 잠깐 이야기합시다. 사장실로 들어가자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중국 의존도 감축 5개년 로드맵.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3위가 됐는데 우리는 5위로 밀려났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투자 결정을 할 때 중국 비중을 고려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중국 대신 북미나 유럽을 검토하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 글로벌 시장에 맞추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중국 사업 담당 임원들이 반발할 텐데요. 반발하겠죠. 하지만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반발이 있어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한국의 회장님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반발이 엄청났지만 결국 밀어붙였죠. 그 결과가 지금 세계 3위입니다. 그 주말 저는 집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현대 자동차만 본 게 아니라 부품업체, 배터리 회사, 충전 인프라까지 전체 생태계를 살펴봤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현대 자동차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부품 업체들도 빠르게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정부도 전기차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은 달랐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었고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느렸죠. 시스템 전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추가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죠. 이제 경쟁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 대 시스템이다. 한국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상태로는 시스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며칠 후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를, 당신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당신도 참석해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사회까지 갔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사회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일부는 과장됐다고 했죠. 하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회 특별 회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죠.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에서 본 것들,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까지 모두 설명했죠. 이사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폰 슈타인 씨, 당신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건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완전한 철수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인 비중 축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이 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같은 방식을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핵심 교훈은 3가지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제안하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방식대로 가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변화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칼을 수고했습니다. 당장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의식은 공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요. 100년 된 배를 방향 전환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방향 전환하는 동안에도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넨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하고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거라고 믿어야 했죠. 그게 아니면 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사회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첫 번째, 100일. 거창한 5개년 계획보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자.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도 가능해질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일하고 있겠죠. 그들과 경쟁하려면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한 보고서가 완성됐죠.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따라잡을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첫 번째 100일 실행 계획을 제출한 후 상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했죠. 신규 투자 결정 시 중국 비중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팀의 자문역을 맡게 됐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천천히 변화하는 동안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충격적인 뉴스가 연달아 터졌죠. 먼저 일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도요타가 중국 공장 2곳의 가동률을 50%로 줄인다는 발표였죠. 사실상 절반을 멈추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한 조정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도쿄의 다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카를 솔직히 말할게요. 최악입니다. 중국 판매가 작년 대비 35% 떨어졌어요. 현지 브랜드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우리 가격의 70%로 비슷한 품질의 차를 내놓는데 어떻게 경쟁합니까? 본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황 상태에 가깝습니다. 경영진이 매일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철수하자니 비용이 너무 크고 버티자니 손실이 계속 쌓이고 진퇴양난입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까?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비중이 15%도 안 됐잖아요. 우리는 25%가 넘습니다. 규모가 다르죠. 게다가 일본 기업 문화 아시잖아요? 빠른 결정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회의하고 또 회의하죠. 그러는 동안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요. 미국 소식은 더 심각했습니다. GM이 중국 합작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표면적으로는 사업 구조 조정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GM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분 매각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일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추가 매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폭락했죠. 투자자들이 난리입니다. 중국 사업이 성장 동력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회사 전체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이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들 것이 됐어요. 우리는 거기서 손님일 뿐입니다. 그것도 점점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요.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죠. 전체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재무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브랜드들의 공세가 거세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은 뭡니까?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수익성이 더 나빠지죠. 또 다른 옵션은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가격 인하나 마케팅 비용 증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현지 브랜드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면서 외국 브랜드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재무 담당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포기하자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중국에서 손실을 줄이면서 다른 시장에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계속 중국에 매달리면 다른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카를, 당신은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중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40% 매출인데요. 지금 당장 완전히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자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만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중국에 더 투자할 건지 아니면 빼기 시작할 건지 지금처럼 어중간하게 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 한국에서 또 다른 뉴스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었죠.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배터리 생산 시설까지 함께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확보한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중국에서 손실을 메우느라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게요. 며칠 후 국제자동차산업 컨퍼런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독일, 일본, 미국이 주인공이었고 한국은 그저 조연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세션에서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한국 모델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 리스크를 관리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한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모두가 실패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미래를 놓쳤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타이밍이 좋았어요.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빠져나왔죠.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 같은 선택을 하려면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한국 측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유럽 법인의 김상무였죠. 컨퍼런스 잘 보셨습니까? 김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목받아야죠. 한국이 해낸 일이 대단하니까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부럽다고요? 독일분이 한국을 부러워하시다니 격세지감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의사결정 속도, 실행력,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거든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올 때 내부 반발이 엄청났어요. 실패할 거라는 예측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돌이켜보면 그때 결정을 내린 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김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왔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독일은 다르죠? 너무 오랫동안 성공해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성공은 때로 독이 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한국은 잃을 게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갈라진 결과, 선택의 차이가 만든 현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몇 년 전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고 전기차 전환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한국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전기차에 집중했고 독일과 일본과 미국은 중국에 남아 버텼다.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도 포함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판매 세계 3위, 영업이익률 8%, 중국 매출 비중 5% 미만.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 세계 5위, 영업이익률 4%, 중국 매출 비중 35%. 도요타 전기차 판매 세계 7위, 영업이익률 5%, 중국 매출 비중 20%.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비중이 낮을수록 실적이 좋았고 중국 비중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숫자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칼을, 이 숫자들이 정확합니까? 네, 공식 발표 자료와 업계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겁니다. 한국과 우리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새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손실을 메우느라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틀렸다는 거군요. 틀렸다기보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에 남는 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면요.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0년 된 회사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의 야경 너머로 먼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죠. 자동차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유지됐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거에 발이 묶여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설득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 누군가는 들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중국을 버렸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시 왔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그해 겨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에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자마자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독일과 일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국 시장 의존도 자체가 신용 등급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리스크 관리 우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모두가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신용평가사가 그 선택을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분석팀장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습니까?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리스크 요소라니.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군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중국 시장이 기회에서 리스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대응한 게 한국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나온 자동차 산업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승자 한국의 부상과 전통 강자들의 위기. 보고서는 각 국가별 자동차 산업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죠.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경쟁사 대비 느리며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며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죠. 중국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양호하다.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아침에 비서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뼈 아프죠. 우리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다니. 1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제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카를, 당신이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뭐 대단하겠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당신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요. 이 보고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하니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죠. 그 주에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회사의 장기 전략 재검토. 저도 참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 한국 출장에서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최근 발표된 국제 보고서들의 분석까지 모두 포함시켰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폰슈타인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한국과 비교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5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배터리 기술, 수익성, 시장 다변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현재 속도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어지고 있죠. 5년이요? 그렇게까지 심각합니까? 네, 심각합니다. 하지만 5년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 움직이는 동안 한국은 3발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속도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뭘 잘했습니까? 기술력입니까? 자본력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기술력은 우리도 있고 자본력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한국이 잘한 건 결정입니다. 손해를 인정하고 빠르게 방향을 튼 거죠. 중국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 같으면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어요. 그 속도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은 오너 중심 체제라서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사회, 주주총회, 노조협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신규 투자 동결, 전기차 투자 확대, 북미 및 유럽 생산시설 강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셈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돼서 한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분이었죠. 폰슈타인 씨, 잠깐 이야기합시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 참 기분이 묘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죠.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해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영영 따라잡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이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폰슈타인 씨,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직에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윗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무렵 저는 일본과 미국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도쿄의 다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나카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실적 전망을 또 하향 조정했어요. 중국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이죠.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요? 도요타가? 네, 믿기 어렵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니. 하지만 현실이에요. 중국에서 계속 손실이 나고 전기차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으니까요. 경영진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하이브리드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전기차로 넘어갔잖아요. 현실을 부정해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죠. 미국의 마이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GM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중국 사업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북미에서는 테슬라와 경쟁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차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죠. 사방이 적입니다. 한국 차가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립니까? 엄청나게 잘 팔려요.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요. 현대랑 기아 전기차가 품질 대비 가격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싸구려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이미지가 됐죠. 역전됐군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것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았죠. 그리고 전 조직이 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각자 따로 움직이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끝없이 회의만 하고 그해 연말 각종 연간 보고서와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했죠.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 1위 테슬라, 2위 비아디, 3위 현대기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현대기아는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면 독일과 일본 기업들은 하락세였죠. 자동차 산업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4위, 일본은 6위로 밀려났죠.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가 결론을 내렸구나. 한국이 승자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연말 임원회의에서 저는 이 데이터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전기차 판매, 시가총액, 혁신지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칼을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판정이 났습니다. 세계가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시장은 이미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100년 전통, 기술 강국, 자동차, 종주국 이런 타이틀에 더 이상 기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과거의 영광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겨울 풍경이 보였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방향은 잡혔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해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현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졌다.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졌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고통스럽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뮌헨의 첫 햇살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장기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죠. 이사회에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칼을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보여준 분석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동차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써주세요. 듣기 좋은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를요. 저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출장 기록, 각종 분석 보고서, 국제평가기관 자료, 업계 동향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나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였죠.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보고서의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란 무엇인가? 10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규모, 전통, 시장 점유율로 정의됐습니다. 가장 많이 팔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넓은 시장을 가진 기업이 주도권을 쥐었죠. 그 기준으로 보면 독일, 일본, 미국이 부동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도권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죠. 이제 주도권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장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 손해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박상무, 울산 공장의 김전무, 그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다가왔죠. 박상무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희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튼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포기와 전환은 다릅니다. 포기는 끝이지만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죠. 한국은 중국을 포기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환한 거였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장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모델의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독일 모델의 한계는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100년간 세계 최고였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았죠. 우리는 최고다. 우리 방식이 옳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일본 모델의 한계는 지나친 신중함이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죠. 조금 더 지켜보자, 상황을 보자, 서두르지 말자. 이런 말들이 반복됐고 그러는 사이에 기회의 창은 닫혀버렸습니다. 미국 모델의 한계는 단기 실적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눈치를 보느라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분기 실적, 주가, 투자자 반응 이런 것들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미래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기하지 못한 거였죠. 중국 시장이 너무 컸고 이미 투자한 게 너무 많았으며 빠져나오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머물렀고 결국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보고서의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 모델의 핵심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첫 번째 특징은 손해를 인정하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현실을 인정했죠. 여기서 버텨봤자 손해만 커진다는 걸 깨닫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정하고 회피하고 미루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두 번째 특징은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했습니다. 버티면 얼마나 손해인가, 나가면 얼마나 손해인가, 그 차이는 얼마인가. 모든 것을 숫자로 만들어서 비교했죠. 덕분에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장보다 기술과 통제권을 우선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 매출보다 장기 경쟁력을 선택했죠. 중국 시장을 잃더라도 기술 주도권과 사업 통제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운으로 돌리려 합니다. 타이밍이 좋았다. 중국과 정치적 갈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다. 원래 중국 비중이 낮아서 쉬웠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한국도 중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버티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네 번째 장에서는 산업 내 위상 변화를 다뤘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추격자였죠. 독일, 일본, 미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참고 사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분석하고 배우려 하고 있죠.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사례 연구로 다루기 시작했죠. 투자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에 대한 평가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변화가 느리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100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다음 10년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다. 전략도 아니다. 결정하는 방법이다. 손해를 인정하는 용기, 빠르게 움직이는 실행력,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결단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100년간 성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한 후 저는 이사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사들의 질문을 받았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폰 슈타인 씨,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긴다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한국은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당장 해야 할 한 가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통이 자랑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를,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불편한 내용이 많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귀찮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신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승인했어요. 중국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투자를 늘리며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그들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을 거예요. 따라잡으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년간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가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결정의 이야기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내렸느냐의 이야기다. 중국 시장은 위험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알면서도 머물렀고, 일본은 알면서도 망설였으며, 미국은 알면서도 계산만 했다. 한국만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왔다. 그 선택의 차이가 100년 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갈라놓았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계산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도 선택의 시간이 왔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넨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자동차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100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모습을요. 한국이 해낸 일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들이 어떻게 해냈느냐는 거였죠.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인정하고 계산하고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게 한국 모델의 본질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결정하는 능력. 그게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경고하고 분석하고 제안했다. 이제는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 건물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회사의 본사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저 건물 안에서 수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봤던 공장들, 들었던 이야기들. 그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겠죠.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네 나라의 선택을 동시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건 전략이었습니다. 나오지 못한 건 실패였습니다. 일본은 늦었고, 미국은 망설였고, 독일은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이건 애국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차이가 100년 산업의 주인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